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부터 좀 정리 좀 하고 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어제 0시 기준으로 봤을 때 총 197명이었습니다. 국내 188, 해외 9명이었고요. 특히나 지금 이 중심에 사랑제일교회발 관련 확진자가 굉장히 지금 지난 12일 최초 확진자 이후로 320명에 이르면서 크게 늘고 있는데요. 서울 209, 경기 85, 인천 13명이고 지금 관련 확진자들이 충남, 강원, 대전, 대구를 물론이고 심지어 울릉도까지 관련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해서 2차 감염 등의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저희도 이제 방송 중에 이제 속보로 계속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강원도, 원주, 포항 뭐 이런 데서 지금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좀 걱정인데. 전광훈 목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광훈 담임 목사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목사의 부인과 비서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확진 전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음에도 광화문 집회에 가서 뭐 마이크를 돌려 쓰는 등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특히나 지금 추가 감염 위험이 급증한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오전 그러니까 아침에 조간 보니까 구급차 그러니까 탔는데 뭐 탁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대요. 네, 그 마스크를 내리고 통화를 하는 이제 웃으면서 통화하는 장면 등등이 사진이 찍혀가지고 또 좀 여론의 비난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 의료원으로 갔습니까? 네, 서울 중랑구의 서울 의료원으로 이게 지금 국가지정 격리병상이거든요. 이쪽으로 지금 이송이 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또 사랑제일교회 신도 가운데 확진자가 그러니까 도망갔다가 잡히는 일도 있었죠, 어제. 네, 그렇습니다. 이 경북 포항의 4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의료원 이송을 앞둔 상황에서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검사를 받기 전부터 발열과 기침 증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제 방역 당국에서 입원시키기 위해 방문했을 때 이미 이 A 씨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두고 잠적한 상황이었고 이 과정에서 뭐 남편의 팔을 물고 또 성경을 들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결국 CCTV를 통해서 동선 추적해서 이날 오후 집 근처 공원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이유가 입원하기 싫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랑제일교회발 그 신자들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19 관련 이 전국적인 상황 자체가 조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제일교회 신자는 무조건 지금 정부가 확진자로 몰아서 잡아 넣고 있다. 이런 식의 지금 쉽게면 가짜 본인이 확진 판정까지 그렇죠. 받았는데도 이 확진 판정을 나는 못 믿겠다. 이것도 이제 그렇죠. 조작. 그게 예컨대 여기서 집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투표가 조작됐다고 아직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 비슷하게 코로나 확진도 정부가 조작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확진 받은 거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이거는 뭐 아이고입니다. 진짜 아이고고. 아니, 본인 혼자 걸린 거를 뭐라 하진 확진 받은 거 뭐라 하지 않는데 그렇게 나댕기고 밖으로 나가면 이러면 딴 사람한테 전파가 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방역 당국이 신경을 쓰는 건데 그러게요.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아무튼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 2단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단계로 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기자 설명회에서 어제 이제 이번 주까지 서울 경기 환자 발생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등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계 격상이 필요하면 최대한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와 인터뷰에서도 이제 비슷한 어떤 뉘앙스의 이야기는 한 바가 있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매뉴얼, 뭐 기준 이런 것만 따라가다 보면 자칫 잘못되면 뒷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상황이 심각하다면 선제적으로 좀 네. 그 조치를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당국도 이제 그걸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단계 지금 2단계인데요. 16일 0시부터 2단계인데 이제 만약에 진짜 더 이제 확진자가 많아지고 이러면 3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신천지 때보다 좀 더 안 좋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측을 하고 특히 왜 그러냐면 신천지 때는 그때는 대구 경북이고 수도권 좀 다르거든요. 더 사람들이 많고 밀접 접촉들이 많기 때문에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3단계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 내일 하는 거 2, 3일 정도가 이제 네. 그러니까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짚을 계획이니까요. 일단 좀 상황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청와대 회동이 불발이 됐는데 이 불발의 책임을 두고 청와대와 통합당이 니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진실 게임 비슷하게 같은데 이게 진실 게임 해야 될 사안인가? 이거 어떻게 이게 뭔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브리핑에서 8월에 당대표를 초청해서 국정 전반에 대해 의제를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지난 13일에 신임 정무수석으로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이 초청의 뜻을 전달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네. 그런데 통합당이 이제 원래는 21일로 만나기로 제안을 했던 이 일정이 불가함을 밝혀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나온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별한 이유를 전달받은 바는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통합당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김은혜 대변인이 상당히 좀 격앙된 그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공식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빈말로 지나가서 언저리에 던져놓고 마치 저희가 거부해서 성사가 안 된 것처럼 떠넘기고 있다라면서 지금 청와대가 회담하자면서 팔을 비튼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면 전환쇼에 무턱대고 따르라고 하면 저희는 따를 수 없다. 무례하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어이구 언제 한번 그 점심이나 식사 한번 합시다. 밥이나 식사 먹지. 하시죠? 뭐, 예. 사실은 그거는 그 만약에 이런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의 이야기가 맞을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이냐 아니면 정식으로 가서 제안을 한 거냐를 가르는 게 날짜까지 특정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정무수석의 이야기는 21일 그 회동이라고 이제 못을 받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인 거고, 통합당 사실 그때 비공개로 이제 회동을 한 거였으니까요. 통합당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그냥 지나가다가 마지막에 툭 하고 던져놓은 게 무슨 언제 공식 초청이었냐 이런 식이 된 거죠. 이거는 사실은 공방이 될 게 아닌데 그러면 뭐 문서 보냅니까? 법정 송달 서류 보내듯이 21일 날 만납시다. 그 부분보다는 정무수석 본인이 그때 이제 취임하면서 예방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면 안 했으면 이제 이게 통합당 말이 맞아요. 안 했는데 갑자기 툭 꺼내면 글쎄요 이제 이거 이 입장 발표하기 위해서도 통합당 내에서는 말이 좀 많았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뭔가 좀 그러니까 이게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이게 얘기가. 좀 그러니까 정확히 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겹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인 교환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죠. 무슨 있겠죠. 얘기냐면 최재성 정무수석이 이제 수석이 된 네. 다음에 인사차 이제 들른 자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인사차 들른 자리로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더 이제 방점을 찍어서 받아들였다면 8월 중에 한번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께서 한번 만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는 그냥 언제 한번 식사하시죠. 식사 한번 하시죠. 이 수준으로 받아들여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분명히.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21일에 뵙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근데 지금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21일로 제안했던 일정이 불가함을 밝혀왔다 청와대. 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렇죠. 이건 또 얘기가 좀 다른 거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21일이라고는 시점을 가지고 검토까지 했는데 우리는 일정상 도저히 이날 안 됩니다라고 했다면 일단은 거부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부한 것이 되는 거죠. 결국 이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회동 자체가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있을 때부터 미리 좀 이야기가 됐고 준비가 돼왔던 추진이 돼왔던 모임이거든요. 그 전부터 물밑에서 계속 그러니까 네. 타진을 해왔던 겁니까? 네, 네. 그런 모임이었기 때문에 뭐 최재성 정무수석이 그냥 툭 하고 전달을 했다는 이런 식으로 받으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뉘앙스 자체가 예방하는 자리에서 이번에 회동하는 것도 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뭐 이렇게 된 건지. 시기가 29일 날 민주당 당대표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21일 날 본다는 거는 민주당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 보기 위해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통합당이 이렇게 이제 입장을 전하긴 하지만
글쎄요, 21일이라고 날짜를 정했다면 이게 툭 던진 말이라고 볼 수가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청와대에서도 만약에 21일로 날짜를 그러니까 제안을 했다면 그것도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 게 29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고 새 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그렇죠. 그 뒤에 잡는 게 사실 오히려 더 그 순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찬 대표라든지 민주당 대표를 보는 게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야당 대표를 본다는 의미를 둔 어떤 제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얘기 듣는 이해찬 대표는 그러면 기분 나쁘죠. 아유, 제가 그 이해찬 대표 들으란 말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 대화 제안이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고 여지를 두고 지금 실제로도 안에서는 이 당권 결정이 좀 마무리되고 나면 전당대회 이후에 다시 날짜를 잡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결국 이런 게 아닌가. 사실 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냥 마치 우리가 밥상 걷어찬 것처럼 대화 테이블 거부한 것처럼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약간 그거 자체의 모양새가 싫어서 덤터기를 쓰기 싫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정리해서 보면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기보다는 29일 이후에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어떤 그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오히려 이렇게 반응 나오는 거 보면 청와대도 좀 더 신경 쓸 것 같고요. 통합당도 한 번 더 걷어차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29일 이후에 새 대표가 선출되면 그때 아마 좀 자리가 성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만나서 나쁠 거 전혀 없죠. 좀 만났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이제 항상 근데 이제 그 이렇게 모이고 나면 뒤에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 아니 없었다. 이건 이런 뜻이었다,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꼭 뒤에 이제 그에 따라붙는 부분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끝나고도 이제 각 당에서 따로 이렇게 기자 브리핑하면서도 해석도 다르고 만남도 중요한데 만남 이후에 정리도 중요한 것 같다. 이 말씀 좀 함께 붙이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경찰 조사 이후에 SNS를 통해 올린 입장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20여 명의 비서실 직원 중 그 누구도 피해 호소를 전달받은 사례가 있다는 걸 들은 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면. 네, 이제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 호소나 인사 이동을 요청받거나 제3자로부터 피해 호소 사실을 전달받은 바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고소인 측이나 고발인들이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바를 다툴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이제 비서실 직원들로서는 실체를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강한 의구심이 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네, 뭐 그 뒤에도 좀 강한 얘기들이 꽤 있었는데요. 뭐 모르고 침묵하는 것도 2차가 아니라는 전체주의적 논리로 침묵을 강요하면서 박원순 시장과 함께 시정에 임했던 사람들을 인격 살해하고 서울시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라고 상당히 강한 톤으로 SNS 입장문을 내보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반박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인사 담당 및 다른 직원들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록 등을 공개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 호소나 인사 이동을 실제로 요청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2017년에 뭐 그 과장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시장님을 설득시켜서 전보를 해주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뭐 상급 직원도 과장이 본인이 쫓겨나더라도 무조건 피해자를 전보해주겠다. 이제 이런 대화들이 나와 있고요. 또 2019년에는 이번엔 꼭 탈출할 수 있기를이라고 말하는 부분들도 나오면서 뭐 특히나 지금 비서실장에게 전보 요청이 들어간 정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과장이 비서실장에게 전보를 요청을 했는데 비서실장이 남아주면 좋겠다라고 했다. 라고 이런 상태를 인사 담당 직원이 설명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오성규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범죄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거거든요. 피의자입니다. 강제 추행죄 방조죄입니다. 그건 뭐냐면 강제 추행을 하고 있는데 묵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도움을 줬을 때 그 범죄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뭐 뒷부분 2차 가해 이 부분은 빼고요. 앞부분은 다 얘기가 좀 돼야 될 부분이에요. 얘기를 들어야 되고요. 듣고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방기했을 때 방조가 성립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혐의 사실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전제 사실이 뭐냐면 연락을 받거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고충을 듣지를 못해서는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듣고 나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그 조치를 못하거나 그럴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할지 안 할지 또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준 변호사의 말씀은 방조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 일단은 뭔가를 알고 있어야 모르면 되는데 범죄 자체가 안 돼요. 아는데도 손을 쓰지 않았을 때가 방조죄지. 그렇죠. 최소한 뭐 모르면 뭐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지가 이제 없으니까.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2차 가해 얘기를 지금 하면서 아예 지금 말을 못하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불만이 있다는
취지 예, 같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의자로서든 자기 방어권 행사해야 된다는 것은 좀 권리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여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팩트는 따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성규 전 실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비서실 직원들로서는 실체를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는 바가 없다. 근데 비서 등과 직원들까지 이제 복수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피의자 측에서 이제 그 공개한 메시저 내용을 보면은 다수가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메신저 그러니까 대화 그렇죠. 내용에 이렇게 되면 누군가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경찰이 확인해야 될 부분 그 부분입니다. 메신저가 어떻게 오갔으며 어떤 내용이며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이 범죄 사실을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냥 그 나는 아는 바가 없고 연락받은 바가 없다라고 하는 일방적 주장과 그다음에 이제 메신저 물론 메신저 내용을 해서 그것이 확증이다, 직접 증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메신저 대화 내용에 또 맥락을 봐야 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냥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메신저 내용이라고 하는 어떤 물적인 부분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네. 요거는 이제 그 뭐 수사 당국이 이제 판단하는 그런 법적 공방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최초 같아요. 이제 시작되면 앞으로는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맥락하고 이제 고의가 있는지 이 부분을 수사기관이 따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텔레그램 대화 전체를 뭐 어떻게 허위로 작성해서 조작한 게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사 이동과 관련된 이야기 자체는 오갔던 거는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오성규 전 실장은 피해 호소나 인사 이동을 요청받은 바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피해 호소가 얼마나 어느 정도로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투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인사 이동 요청 자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인사 이동 요청을 그러면 오성규 전 실장은 알았느냐? 근데 대화 내용을 보면은 그 요청을 해가지고 전달이 됐는데 안 됐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안 된다라고 했었다라는 건데 오성규 실장은 들은 적 없다고 하니 그럼 이 과정은 또 중간에 전달이 안 된 건지 아니면은 일부러 좀 이렇게 중간에 말을 꾸미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 건지 이것도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확인 사항만 체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뉴스 세계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변호사,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